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 OX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4페이지 보실까요? 4페이지 3번에 목적의 적법이 있습니다. 적법. 적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법에 적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때 부분 강행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강행 규정하고 반대말이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강행 규정에는 다시 두 가지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은 가장 강력한 규정인 효력 규정에 위반을 해버리면 행위는 무효이고 처벌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은 단속 처벌만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은, 자, 거래 자체는 유효이다. 그러나 다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자,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은 괜찮습니다. 위반하더라도 행위도 유효이고 처벌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자, 큰 틀에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무효 처벌.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은 유효 처벌도 안 된다. 자, 중간에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은 유효이면서 처벌만 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자, 토지거래 허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해버리면 무효. 자, 명의신탁이 금지되는데 명의신탁 약정을 해버리면 무효. 자, 단속 규정에는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전매 제한 규정, 각종 무허가 시리즈,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행위 자체는 유효인데 단속 차원에서 처벌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이나 처벌받는다. 전매 제한 규정,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데 전매를 해버리면 전매 자체는 유효인데 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각종 무허가 행위는 처벌은 받는데 거래 자체, 행위 자체는 유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실까요? 실명법, 깁니다. 그죠? 실명법 줄여서 실명법이랍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예추한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 자, 약정에 관한 규정,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 전부 다 명의신탁 금지 규정입니다. 자,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맞네요, 그죠? 효력 규정. 따라서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거나 물권 변동을 하면은 무효이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 구역 안에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이거는 효력 규정이라 했습니다. 맞네요. 자, 3번은 각종 무허가 시리즈,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유효이다. 다만 처벌을 받는다. 3번은 X. 자, 4번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므로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유효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틀렸죠? 단속 규정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4번에 타당을 보실까요? 타당하면은 유효, 부당하면은 무효 이렇습니다. 103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실제 시험은 103조, 104조,
746조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선은 103조는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 104조는 불공정 행위는 무효, 746조는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746조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다.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돌려받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746조 불법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103조, 104조에 해당돼야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746조의 불법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 원인 급여. 자, 103조는 반사회적 무효, 104조는 불공정 무효. 자, 지문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4번의 1번 보시면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 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 경우에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불법 동기라 하거든요. 불법 동기. 또는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기의 불법. 법률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일 때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아서 무효로 되느냐, 이런 문제를 동기의 불법이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빌립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임대차 계약. 근데 을은 왜 빌리느냐? 도박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딱 보면 임대차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는 적법이면서 현재는 유효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빌린 목적 동기, 자, 이 동기가 지금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동기의 불법 동기라 합니다. 그러면, 자, 을이 도박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갑하고 임대차를 했을 때 이 불법 동기가 이 적법한 임대차에 영향을 줘서 반사회적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이 불법 동기를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갑에게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알려진 경우,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불법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임대차를 반사회적 무효로 만들어서 갑이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법 동기의 불법이 적법한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반사회적 무효로 만드느냐, 원칙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임대차는 적법 유효이다. 그러나 불법 동기를 상대방 갑에게 표시했거나 표시는 안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를 반사회적 무효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동기가 있다고 해서 임대차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데, 불법 동기를 갑에게 표시했거나 갑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했다. 그러면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했기 때문에 불법 동기가. 그럼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돼 버리면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자,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자, 이것도 불법, 그죠? 불법. 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자, 요거는 자, 반사회적 행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자, 103조. 103조에서 무효로 되는 거. 첫째, 정의에 반한다. 두 번째, 윤리에 반한다.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 다섯 번째, 극히 사행적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무효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의에 반하면서 반사회적, 윤리에 반하면서 반사회적,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서 반사회적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반사회적 무효, 극히 사행적이 됨으로써 반사회적 무효, 이 5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행적이다 이 말은 도박 관련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도박 관련 행위. 제가 이제 도박 관련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박 행위도 들어가고 도박 관련 행위, 즉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 그죠?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빌리는 행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번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래서 이번은 옆에 써놓으세요. 극히 사행적인 행위로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도박 관련 행위, 극히 사행적인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의 동그라미. 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강박이나 사기 강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단순히 취소 사유입니다. 반사회적 행위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3번은 사기, 강박이 등장하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단순한 취소 사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여기 줄을 한번 꺼보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반사회적 행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3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하나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그러나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가 되는 행위. 자, 이 4가지를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게 103조에서는 반사회적 무효냐 다른 무효냐, 또는 반사회적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효이냐 무효냐, 그 무효라고 판단되면은 반사회적 무효냐 기타 사유로 무효가 되냐, 요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요런 말이 앞에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이거는 반사회적 무효이다. 다른 사유로 무효는 될 수 있지만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됐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얼마를 주면은 뭐를 해줄게, 이런 거. 얼마를 주면은 뭐를 해줄게. 예를 든다면, 그죠?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기로 약정했다. 이거는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정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거는 우리 판례가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한다. 우리 판례가 나눈다. 자,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라고 봅니다. 근데 초과하지 않고 용인되는 범위 안으로 했다. 그때는 유효라고 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를 주면은 뭐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약정은 주로 반사회적 무효인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허위 진술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 허위가 아니고 정언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이거는 얼마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했다. 1억을 줄게. 반사회적 무효. 일당 10만 원 줄게. 유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 이때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이다.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뭐 다른 사유로 무효는 될 수는 있겠죠.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게 등장하면 최소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중간 생략등기. 좀 전에 얘기했죠. 중간 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그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중간 생략등기를 해버려도 등기 자체는 유효입니다. 다만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5번도 X네요. 중간 생략등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X. 유효이다. 다만 처벌을 받는다. 자, 6번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라. 그런데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항상 강조했지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냐, 기타 무효냐, 기타는 주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이지 사회 질서에 위반해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즉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7번하고 8번이 중요하네요. 별표 3개를 하시고, 자, 요거는 746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워서. 746조. 우리가 이제 103조, 104조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은 746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746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은 쌍방에게
불법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는 서로 모두 당사자 모두가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더라도 서로가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근데 단서는 일방에는 불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공정으로서 무효일 때. 자, 이때는 당사자 모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자, 피해자에게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1억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야. 요게. 그럼 우선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반사회적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을 때는 74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1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3조에 의해서 무효다. 그러면 746조 본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갑도, 을도 모두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갑도 토지 반환 청구를 못하고 을도 1억을 반환 청구 못한다. 근데 이게 104조에 의해서 무효됐다. 그러면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단 말이야.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면은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갑에게는 불법이 없어요. 갑은 불법 원인으로 토지를 급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가해자 을에게는 불법이 있잖아요. 따라서 을은 불법 원인으로 1억을 급였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1억이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차이를 딱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어버리면 갑도 반환 청구 못하고 을도 반환 청구 못하고, 그러나 불공정으로서 무효가 되면 피해자 갑은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 을은 1억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7번은, 자, 7번하고 8번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무효.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첫 계약을 했습니다. 첫 계약을 하면서 부수적인 약정으로 아파트를 정여하기로 계약을 했고, 그때 아파트가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등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첩관계는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주된 계약도 반사회적 무효, 종된 부수적인 계약도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둘 다 반사회적 무효. 자, 그러면 이 정여계약도 반사회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그죠? 746조 본문이 적용이 돼 버립니다. 적용.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불법 원인으로 을에게 아파트를 급여했고, 을도 불법 원인으로 뭔가를 급여한 것이 있다면 그래 됐습니다. 뭐 여기는 정여기 때문에 갑만 급여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갑에게도 불법이 있고 을에게도 불법이 있잖아요. 아까 불공정에서는 갑에게는 불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갑에게 불법이 있기 때문에 갑은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잘 봐야 됩니다.
첫 계약일 때는 양쪽 모두가 불법이 있다. 따라서 갑에게도 불법이 있기 때문에 갑은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를 급여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불공정에서는 갑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불법이 없어요.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4조가 나오면 피해자 갑에게 불법이 없으니까 갑은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자, 103조에서 무효가 되면 갑에게도 불법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아파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반사적 효과로 이 을이라는 여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권리자로부터 병이란 사람이 아파트를 넘겨받았다. 그죠?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이거는 승계 취득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병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갑은 불법 원행 급여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반사적 효과로 을이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권리자로부터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따라서 7번에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맞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부척관계를 맺는 대가로 부동산을 정여받은 첩으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첩이라는 이 여자가 완전한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완전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8번도 X가 되네요. 그죠? 자, 7, 8번은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례 문제에서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자, 갑은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를 급여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도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자,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반사적 효과로 을이 완벽한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9번을 한번 보실까요? 9번. 자, 사회 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 행위 무효, 즉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강력한 무효로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제3자는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든 악이든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9번도 X. 자, 10번은 추인이네요. 그죠? 추인. 반사회적 무효가 추인이 되겠느냐. 자, 이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3조 무효, 104조 무효. 자, 103조는 반사회적 무효. 둘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강력한 절대적 무효야. 그럼 이거를 이제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살려낼 수 있겠느냐. 다른 행위로 전환시켜서 살려낼 수 있겠느냐. 원래는 절대적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그래서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불공정 무효도 당연히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불공정 무효만큼은 절대적 무효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10억짜리를 1억으로 매매했을 때 불공정으로서 무효입니다. 104조 무효. 근데 이게 재판이 됐을 때 판사가 중개를 해가지고 1억은 너무하지 않냐, 뭐 한 7억쯤 하면 안 되겠냐, 그 7억으로 바꿨어. 그러면 10억짜리를 1억으로 매매한 것은 불공정 무효인데 7억으로 바꿔버리면 유효한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되면 외워버리면 돼요. 자, 반사회적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로 살려낼 수도 없고 다른 행위로 전환시켜서 유효로 살려낼 수도 없다. 그러나 불공정 무효는 추인은 안 되지만은 무효 행위 전환, 다른 행위로 살려낼 수는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번은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 성립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행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매매가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매매 당시 매매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대표적으로 정의에 관한 행위입니다. 좀 전에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에 들어가는 반사회적 행위에 들어가는 게 5개 있었죠. 정의에 반한다, 윤리에 반한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 극히 사행적이다. 그러면 범죄 관련 정의에 반한다는 말은 정의에 반한다. 여기는 주로 범죄 관련 행위를 얘기합니다. 범죄 관련 행위 또는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그래서 정의에 반하는 행위 속에는 2가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범죄와 관련된 행위,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그러면 자 12번을 보시면 범죄,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다. 기억하십시오. 1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적극 가담이 됐네요. 적극 가담이 됐습니다. 적극 가담.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적극 가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중매매가 있거든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중도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으로 병한테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5월 1일 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렸네요. 요게 이중매매의 구조입니다. 자, 매도인, 제1매수인, 제2매수인, 1차 매매, 2차 매매, 이중매매. 요거를 이중매매라 합니다. 이렇게 이중매매. 자, 그러면 이중매매는 아무 소리 없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유효입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자, 갑의 배신에 대해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자, 병이 적극 가담, 즉 갑은 의리를 지키려고 을한테 등기해 주려고 하는데 병이 계속 갑을 덜 쑤셔 가지고 적극 요청, 적극 회유, 적극 권유를 해 가지고 매매했다. 이 정도 되면은 병의 행위는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뭐냐? 병이 직접 가담을 한 것이 아니고 병의 대리인 A. 자, 이중매매를 병이 한 것이 아니고 병을 대리해서 대리인 A가 이중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 가담을 본인이 해야 되느냐, 대리인이 해야 되느냐? 당연히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병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하면은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뭐 이 본인이 뭐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 상관없어.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몰랐냐 아무 상관없어. 자, 을하고 매매가 한번 있었다는 것을, 그죠? 병이 몰랐냐, 알았냐 상관없이, 그죠? 이 병의 대리인 A가 적극 가담을 해버리면 이 매매는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자, 따라서 13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몰랐다면 안 된다가 아니고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해버렸기 때문에 적극 가담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몰랐더라도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 13번도 틀렸습니다. 자, 불공정 행위가 있네요. 불공정 행위. 자, 불공정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공정 행위. 보기보다는 좀 많네요. 그러면 이중매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6번. 이중매매.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이 나와 있으므로 이중매매를 먼저 처리합시다. 이렇게. 자, 좀 전에 보시면, 자,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중매매는 유효이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을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1매수인을 어떻게 하면은 구제를 할 것인가. 뭐, 제일 좋은 거는 소유권을 찾아주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중매매에 달려있죠.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이중매매는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돼버립니다. 불능. 이행 불능이 돼버려요. 자, 병이 소유권자로 확정이 되면 채무자 갑은, 자,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고, 채권자고,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갑에게 이제 귀책 사유가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 갑이 을에게 충분히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갑은 배신해서 병한테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그러면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은 주로 첫째, 책임을 묻는다는 말은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걸 책임을 묻는다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갑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즉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을은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그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원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채무불이행, 즉 계약 위반으로 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부동산 이중매매.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해버리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은 병 앞으로 등기는 됐지만은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합니다. 그럼 병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겠냐. 자, 을은 말소 청구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를 말소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말소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률 관계에서 소유자가 합니다.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자는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게 반사회적 무효로서 병이 소유자가 안 됐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그럼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 갑도 안 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못하고 갑은 소유자이지만 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반사회적 무효가 딱 되면 103조가 떠오르면은 746조가 항상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어서 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이 갑은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해서 돌려받지를 못해요. 즉 갑은 말소 청구를 해가지고 반환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갑은 소유자이지만 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으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돌려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하게 을이 갑을 대위해서만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해서. 이거는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선 이렇게만 인정을 한다. 기억하십시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위해서만 병한테 말소를 청구하고 말소되어서 등기가 갑으로 회복되면 을이 기다렸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 병이 소유자로 확정, 갑은 귀책 사유로 불능. 이때 을은 조치는 매매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그런데 병이 적극 가담을 하면은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말소는 어떻게 하느냐? 을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므로.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소유자이지만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746조에 따라서 말소를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오로지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말소가 되면은 갑으로 회복되고 갑으로 회복되면은 기다렸다가 갑한테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와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6번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그죠? 당해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안 경우, 핵심이 안 경우네요. 적극 가담이 아닙니다. 안 경우에는 제2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제2매수인이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악의 아닙니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로 매매를 했다 하고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매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병이 단순한 악의로 매매했을 때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중매매는 유효입니다. 적극 가담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보다는 적극 가담이 훨씬 더 나쁜 짓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무효로 가는 것이지 병이 악의 정도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안 경우는 유효이고 적극 가담을 하는 경우는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래 되네요. 이제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때 제1매수인 을은 직접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제2매수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즉 반사회적 무효가 된 경우에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을은 소유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 그래서 을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자, 이미 매도된 요 부동산에 매도인의 채권자, 이게 매도인이 채권자라고 봅시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 자, 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이 아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중매매를 하는데 매매가 두 개일 때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매고 여기는 저당권 설정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도했다. 등기는 안 해줬다. 그런데 갑이 배신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병은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것도 이중매매 논리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여기도 저당권 설정 행위는 유효인데 다만 병이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 행위를 했을 때는 반사회적 무효이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2-1번 보시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 매도인 갑의 채권자, 즉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설정 계약이 무효이니까 그 저당권도 무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매도된 이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 병이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러면 설정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도 무효이다. 설정 계약은 반사회적 무효. 저당권 취득도 반사회적 무효로서 취득을 못한다. 저당권은 무효로 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의 제1매수인은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 우리가 이제 채권자 취소는 여기 보세요. 을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이중매매에서 등기를 해줘버리면 이 채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사해행위.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 채무자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버리니까 을의 채권을 침해한 사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의 사회 행위를 취소를 하겠다. 이걸 채권자 취소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를 사회 행위로 삼아서 채권자 을이 남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채권자 취소로 합니다. 채권자 취소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취소는 불가하다. 왜 그러냐? 자, 앞으로 채권자 취소는 두 군데 나옵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되고, 민법 전역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이중매매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가 되고 안 되고 뭐냐? 자, 지금 갑이 사회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된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갑이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을의 채권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권을 침해하는 사회 행위는 채권자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사회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된 채권은 을의 소유권 이전 채권이다. 따라서 소유권 금전 채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특정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사행위 취소는 안 된다. 뭐 잘 모르겠거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중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X.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다. 특정 채권이다. 특정 채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선의로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죠. 자, 지금 적극 가담이 돼가지고 이중매매가 103조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무권리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정한테 팔아 넘겼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선이라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가 됐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말소돼야 하고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권리를 취득하겠냐? 이거는 제3자 보호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반사회적 무효는 아까 상대적 무효였다, 절대적 무효였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도 보호 안 되고 악의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전득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이 말을 선의의 전득자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선의의 전득자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자, 5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뭐 준행적으로 이중매매입니다. 그죠? 갑, 을, 병. 갑은 매도인, 을은 제1매수인, 병은 제2매수인. 적극 가담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적극 가담이 됐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적극 가담이 되어버리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로서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러면 병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냐?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한다. 갑은 소유자이지만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못한다. 오로지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말소 청구하고 같은 말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요거하고 말소 등기 청구는 같습니다. 같은 말로 기억하십시오. 자, 앞으로 말소 청구 대신에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럼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를, 이때 이전 등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이전 등기가 아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말소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말소 등기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미비하네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이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근데 제2매수인 제3자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채권 침해가 되어야 침해당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채권 침해는 주로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침해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로부터 채권이 침해될 수 있겠냐? 이걸 제3자 채권 침해론이라 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침해된 채권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1매수인은 채무자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기책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자, 그런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고의가 있습니다. 과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과실 정도로도 충분한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과실은 안 되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극 가담이 돼야 된다. 이래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을 해버리면 고의가 있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도 손배 청구할 수 있고 갑한테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극 가담이 안 돼버리면 병한테는 고의가 없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고 갑에게만 손배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병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고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을이 채무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지간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을이 제3자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병이 적극 가담함으로써 병한테 고의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본 문제에서는 적극 가담이 되어서 고의가 병한테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3번의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중도금을 받았다 돼 있거든요. 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 말은 이행착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금으로 해지하려면은 준 자는 포기하고 해지하고 받은 자는 100 상환해서 해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행착수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행착수되기 전까지, 이행착수 전까지. 그래서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다면은 이행착수가 됐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으로는 절대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방과로 3번, 5번의 방과로 3번은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행착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을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고 갑은 100을 상환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계약금 해지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적극 가담이 돼가지고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니까 이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무효가 되는데 이거를 추인해서 살려낼 수 있겠냐? 무효의 등기를 추인해서 또는 유용해서 살려낼 수 있겠냐? 둘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 행위도 추인으로 살려낼 수 없고 무효인 등기도 추인이나 또는 유용으로 전용으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자, 5번에 선의의 정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했다. 정은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리네요. 좀 전에 했네요. 자, 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이 됨으로써 반사회적 무효가 돼버리면 이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과 병 사이, 당사자 사이의 매매가 절대적 무효가 되면 당사자 외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전득자 병, 전득자 정, 성계인 정은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정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나 선의의 정이라도 이중매매가 유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네요. 이 경우에 전득자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선이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틀린 게 두 개네요. 그죠? 1번 X, 5번 X. 나머지 2, 3, 4는 O.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중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불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